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기현 전 대표 사퇴를 했습니다. 당대표 공석 사퇴를 맞은 국민의힘 오늘 소속 국회의원 모두 참석하는 긴급 의총 개최를 한다면서요? 네, 어제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연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구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비대위. 그리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국회에서 의총을 열어서 비상대책위원장 인선 기준 그리고 후보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비대위원장을 신속하게 물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현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 뭐 원희룡 장관 등이 이제 하마평에 지금 올랐네요. 비대위원장 하마평. 네, 당장 하마평에 오른 인사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인데요. 네. 김한길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서 현 정부의 출범을 도왔었고 대통령과도 연락을 꾸준히 주고받는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만 민주당 출신으로서 보수층의 거부감이 우려된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신임이 각별한 것이 반대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인지도가 급상승 중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스타성을 갖춰서 수도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의 현직 장관이다. 그리고 정치권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바람몰이를 위해서 선대위를 맡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은 이뇨한 혁신위원장 이름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간 상황인데 이제 귀국을 한 뒤에 비대위원장 후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누가 되겠습니까? 비대위원장. 네, 사실 일단 윤재옥 권한대행이 했던 얘기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대중성, 인지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인사일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 두 갈래일 것 같아요. 네. 인지도는 다 높은데 정치 신인 좀 새로운 인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 경험이 깊은 사람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적으로는 한동훈이냐 원희룡이냐 이런 차이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단적으로 뭐 한 명만 꼭 찍어서 그냥 굳이 표현해 말씀을 한다면 네네. 정치 신인이냐 아니면 정치적 연륜이 있는 사람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네. 친윤이 가고 빈자리에 찐윤이 오고 있다. 찐윤이 그 빈자리 노리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앙일보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친윤이라고 우리가 이제 평이하게 부를 수 있는 그 집단이 있고 이제 과거에 예를 들면 이제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장제원 의원 이런 인사들이 여기에 단적으로 꼽히는 그런 경우가 이제 친윤이었는데 이들이 물러서고 찐윤이 들어설 수 있다. 찐윤. 네, 그 찐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일단 거론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장관, 전 장관이 전현직 장관들이죠. 혹은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몸담았던 정치 신인들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 김보연 부속실 행정관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중진 친윤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정치 신인인 찐윤이 온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민주당도 지도부가 지금 공석인 국민의힘만큼이나 시끌시끌한 상황인데 자, 혁신계 의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원칙과 상식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당 지도부를 통합 비대위로 전환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비대위로 접어드는 이 상황이 또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들은 민심은 한결같이 정부 여당의 대통령 리스크와 민주당의 리더십 리스크를 같이 지적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윤 정부의 난정을 심판하려면 총선에서 압승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민주당을 혁신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뭐 이재명 대표도 김기현 대표처럼 물러나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재명 대표 혹시 당 쇄신 요구에 입을 뗐습니까? 네, 어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불출마라든지 네. 당내 비주류 의원들의 대표직 사퇴 요청 이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기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으면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일단은 뭐 원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대표는 당 쇄신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퇴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에 이제 단합하고 단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차원의 메시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쇄신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팬클럽으로 알려진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 그만둘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강성 좀 팬덤하고 거리두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대표는 최근에 제명인의 마을 이장직을 예. 내려놓는 방안을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장직 사퇴는 비명계가 줄곧 요구해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도 이 대표가 이장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과 우리 지지자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탈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밝혔고 또 이 개설자는 개딸이라든지 수박 이런 용어를 쓰지 않겠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또 이재명 대표 또 앞서 얘기한 그 기자회견에서 당내 선거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선거제 관련 의총에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이 선거제도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불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다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들이 좀 반영이 돼서 불참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이모경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나고 나서 선거제 관련 의원 개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자유 발언에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았다라고 네. 소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확정이 되거나 결론이 내려진 것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또 어제 이관섭 대통령실 신입 정책실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찾아왔네요. 네, 어제 국회에서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두 사람 만나서 이번 내년도 예산안 처리라든지 또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축약을 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가오는 쌍특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리를 함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 셈이고요. 이관섭 실장 같은 경우는 다수 정당이 민주당 아니냐, 민주당이 좀 도와주시라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좀 얘기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국방부가 신체 검사 결과 특히 고도 비만으로 나온 병역 예정자 이런 사람들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현역 판정 기준을 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네, 국방부는 어제 체질량 지수 BMI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역 판정 기준이 지금은 체질량 지수 BMI에서 16 내지 35거든요. 이것을 15 내지 40. 그러니까 상한선은 더 올리고 하한선은 더 낮춰서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저체중자라든지 또 거꾸로 이제 고도 비만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3급 현역 판정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체중 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예컨대 아주 비만이라든지 또 체중이 너무 적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완화가 되는 게 지난주에 저희가 신병교육대 폐지했던 거 얘기했잖아요. 네네. 결국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이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인 것 같긴 하네요. 네, 국방부의 전하규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병역 자원 부족이 이번 입법 예고에 영향을 끼쳤는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좀 완화해도 정상적으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단지 병역 자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넓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춰지면은 또 국방부 입장에서 이게 사실 본인들 생각에는 적정한 수준이기 때문에 바꾼 건데 단순히 이제 자원 부족 때문에 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기존에 면제 판정을 받았던 십자인대 손상 또 난시 등 이것도 현역 판정 기준이 좀 완화를 했네요. 십자인대 손상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수술을 한 번만 하더라도 예. 5급 판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급 판정을 받으려면 2번 이상 2회 수술을 이상 수술. 네, 시행한 예. 경우에만 5급으로 판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바뀝니다. 그리고 난시 판정 기준은 근시, 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를 하고요. 네. 평발 판정 기준도 세분화합니다. 그러면 세분화하면 이제 일부 평발을 가지신 분들은 또 군대로 입대를 네. 해야 되는 그런 등급으로 바뀌는 것이죠. 다만 야전 부대의 지휘 및 관리 부담을 야기한다고 하는 우울증, 네. 불안 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오히려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정신질환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사회적, 직업적 기능 장애가 있으면 4급으로 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체는 좀 완화하고 또 정신적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한편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병역 의무 기피자 355명입니다. 인적 사항이 어제 공개가 됐네요. 네, 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작년에 기피한 사실이 예. 확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법 위반 조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병역 기피 유형을 살펴보니까요. 국외 여행 허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요. 현역병 입영 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병역 판정 검사 기피, 대체복무 소집 기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공개된 명단 가운데 전직 금융위원장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이유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은성수 전 위원장의 네. 아들인 은모 씨가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포함이 됐는데요. 은 씨는 앞서서 2021년 12월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2022년 1월에 귀국을 했다가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를 이유로 해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 허가를 병무청한테 받은 다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을 해서 현재까지 입국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유형의 기피자입니다. 그리고 병무청이 이날 공개했던 명단에는 일반에 알려진 공인이라든지 그 자녀, 연예인 등등은 없는 것으로 일단 전해졌습니다. 유승준하고 비슷하네요. 그렇게 뭐 했다가 지금 안 왔던 게 유승준 씨 아닙니까? 은모 씨의 경우, 네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병역 인구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지금 줄어드는 중인데 네. 이렇게 된다면 50년 뒤라면 2072년입니다. 우리나라 총 인구가 3,600만 명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통계청이 어제 장래 인구 추계라는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여기에 따르면 앞으로 50년간 한국의 총 인구는 1,550만 가량 이렇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3,600만 명대 의 인구에 머물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출산율이 1.0명 선으로 반등할 것을 가정한 거거든요. 이것도. 네, 지금 현재 뭐 0.7명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반등해도 이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0.78명 현재 선에서 출산율이 머물게 되면은 2천만 명 이상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3천만 명 선을 겨우 넘긴 상태에서 이제 이후 50년 이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런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경제 성장이 더뎌지는 인구 구조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30년간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점차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네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 이니셔티브에서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발간을 했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인구 보너스 시간을 지나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인구 오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생산 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할 인구는 늘면서 경제 성장이 저하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온 것이죠.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네,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과 출생아의 수, 결혼 부부의 희망 자녀 수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장래 기대 소득이 소비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이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의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 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